K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수도권 날씨는 무척 화창합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엔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걱정입니다. 또 갑자기 비가 오거나 공기가 나빠지기도 하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요즘의 경제도 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변화무쌍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다음 달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경제 각 분야가 어수선합니다. 구조조정을 앞두고 사내 유보금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화창하지만 조심해야 할 오늘의 날씨처럼 경제도 역사도 보이는 그대로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이 시각 들어온 주요 경제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열렸죠. 규제개혁위원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다양한 규제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갑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말하는데요. 사회적 시선도 따갑습니다.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갑질에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맥주값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 인상의 배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뉴스원 최명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규제개혁위원회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규제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141건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우선 하기로 했고요. 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 방안 303건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141건 중에 이 새로운 그 산업 영역 등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잘 알려진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규제도 좀 많이 해소를 하기로 했고, 네. ICT 융합 신산업이나 그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관련된 부분들도 대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드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서울 시내에서는 이 드론 운행이 불가능을 했고요. 네.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 운행이 가능했는데 또 이 촬영이라든가 농업 관측 이런 쪽으로만 이제 허용이 됐었던 그런 사업을 공연이나 광고 뭐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드론이 날 수 있는 지역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이 정해진 구간에서만 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규가 좀 바뀌고요. 초소형 자동차 1인승, 2인승 뭐 이 정도 되는 초소형 전기 자동차의 도로 운행도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상반기 내에 사물 인터넷 전용 전국망을 구축을 해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스마트워치라고 이렇게 손목에 차는 그 시계형 그런 통시기기죠. 네, 있는데요.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뭐 맥박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화한 뒤에 헬스케어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그동안엔 이런 원격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이렇게 규제가 됐었는데요. 네네. 이런 것도 허용이 되고요. 뭐 자금 이체 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했던 일회용 비밀번호 OTP 이것도 폐지를 해서 금융보안 기술 시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3D 네. 프린팅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뭐 이런 것도 제작이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뭐 가장 선두에 있는 기술들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의료 관련된 부분의 얘기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개혁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얘기, 신사업 얘기도 의미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 청취자들이 가장 몸에 피부에 와닿는 얘기는 이 의료 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일 텐데요. 네. 효과가 좋은 고가 치료제 또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이런 그 고가 치료제를 난치성 질환에 우선 공급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식약처가 이 규제 개혁 그 장관회의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 규제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뇌경색이나 협심증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그런 그 환자들에 대해서 고가 치료제를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또 조건부 허가 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요. 네. 조건부 허가 제도라는 거는 이 치료제의 성능을 임상 이상의 결과만으로 시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임상 3상까지 해야 되는데 요 3상까지 진행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습니다. 약 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뇌경색이나 신부전, 협심증, 폐쇄성 폐질환, 백혈병, 또 알츠하이머 이런 좀 희귀 난치병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제를 허용을 해서 신약 개발된 신약이 시장에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예. 좀 이런 소식으로 답답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공정위원회가 대형 할인마트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내렸는데 이게 갑질 횡포 때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갑질 횡포들인데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3개의 대형 할인마트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중에 홈플러스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요. 3사의 총액을 합치면 238억 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중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수법은 아주 비슷합니다. 이 납품업체들의 이 판촉 사원을 이제 무단으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한다던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한다던가, 무단으로 활용한 인건비 같은 것을 차감을 한 뒤에 대금을 지급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가 부과받은 과징금이 220억 3,200만 원 가장 많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이 판촉비 비용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121억 원을 공제를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고요. 이 공정위는 2013년 10월에 판매 촉진과 무관한 기본 장려금의 수치를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판촉 비용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대금을 좀 깎아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됐고요. 편법이네요, 이건. 맞습니다. 편법이 아니라 이 부당하게 돈을 안 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을 하면서 인건비도 납품업체에 그냥 부담을 시키는, 이 납품업체 직원들이 홈플러스 와서 근무를 하는데도 그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내도록 그렇게 해서 168억 원을 보존했다고 합니다. 네. 공정위는 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 3월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홈플러스가 계속 그런 관행을 이어가서 이번에는 검찰 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납품업체에 대해서 갑질한 그 혐의로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요. 롯데마트도 8억 5,800만 원. 액수가 적다면 적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홈플러스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94개 납품업체들로부터 181명의 종업원을 부단으로 이렇게 파견받아서 활용을 했고, 또 롯데마트도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한 61억 원 정도를 납품업체에서 부당하게 이렇게 수취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정말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과징금을 받아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시민들 이사할 때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월세를 선호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까지는 분석이 안 됐고요.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유는 저희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값도 올랐고 맞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서 이 주택 구입이 과거에는 모든 이 가장들의 꿈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사를 할 때 구입보다는 전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고요. 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주들 중에 31.4%가 향후에 이사를 할 때 임대주택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겠다라고 답한 응답 비율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대에서만 이 향후 주택을 이사를 할 때 자가주택을 구입하겠다고 하고요. 나머지 20대부터 60대까지는 다 임대주택을 선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57.8%가 임대주택을 선호를 한다고 해서 이 주택 구입을 하겠다는 비율이 7.9%였는데요.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30대는 임대주택이 45%, 주택 구입은 26%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민들 중에 절반 정도인 49.5%는 이사를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요.
주택 규모를 늘리고 싶어서가 20.7%로 나타났고, 계약 만료나 퇴거 요구 17%, 주택의 시설 성능 안전 이런 거를 좀 개선하려는 이유가 16.2%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0대의 이 이사 이유를 이제 따져보면 자녀 양육 및 교육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네. 우리의 이 연령대별 삶이 이런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식구가 늘어나고 또 학교를 가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참 말 못할 배경일 것 같습니다. 맥주값이 오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맥주값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다, 이런 의문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맥주값이 지난 한 4년간 지금 동결이 됐고, 최근에 소주값도 올랐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는 나왔는데,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약간 꼼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도매업자들 중심으로 오늘 23일에 맥주값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소문이 이달에 들어서만 5차례 불거졌다고 합니다. 이달 2일, 10일, 17일, 19일 요 날마다 이제 맥주값이 오른다는 얘기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퍼지는 이제 설이 아직 퍼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인상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인상설만 지금 도매업자들 중심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속에 꼼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네. 맥주값이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싼 값에 미리 사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르기 전에 확보해라, 그렇죠. 이런 거죠. 맞습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를 떨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값을 진짜로 올리진 않아도 네. 맥주값을 올린다는 소문만 퍼뜨려서 재고를 도매업체들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수법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어디서 그 소문이 났냐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네. 거의 대부분 영업 사원들이 그런 소문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물량을 좀 받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진짜로 오른다면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는 영업사원이 정말 고마울 텐데 네. 진짜로 오르는 게 아니라 재고를 떨려고 뒷꿍꿍이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재고를 떠는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도매업자들이 아주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보험도 그렇고요. 가격 인상이 또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경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들었니? 영종이 얼굴을 싹 바꿨대. 거기서 했다더라.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 다양한 개발 호재와 교육 환경까지 갖춘 자이가 영종의 얼굴을 바꿉니다. 영종 하늘도시 자이로 다시 태어나다. 스카이시티 자이. 5월 분양 예정 1661-0990 GS건설. 경제 탐구생활.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칠 때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매일 한 분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은 일주일에 한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말의 과잉시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침묵의 미덕을 전하는 침묵의 기술, 이 도서도 하루에 한 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일주일에 2분 드리고 있습니다. 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제작진이 선정해서 방송 끝날 때 정답자 발표해드립니다. 오늘의 퀴즈는 조선해운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정답 떠오르실 겁니다. 구조조정에 나선 현대상선, 협상의 중요한 키로 해운사가 배를 빌려 쓰는 대신에 배 주인에게 내는 임대료인 이것 인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를 빌려서 내는 돈입니다. 오늘 해외 선주 관계자와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이 막바지 협상에 나섰는데요.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이번 협상에서 연간 1조 원대에 달하는 이것을 28%가량 줄여 연간 2천여억 원의 자금 확보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상선이 배를 빌리는 비중은 전체 운영 선박의 60%가 넘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퀴즈 정답인 이것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물동량도 급감했고 이미 많은 배를 빌려 놓긴 했는데 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큰 거죠. 지난해 매출 가운데 30% 이상이 이것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현대상선의 경우인데요. 해운사가 배를 빌리고 선주에게 지불하는 이용대금 무엇이라고 할까요? 배를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논의 중입니다. 조선해운을 중심으로 이 구조조정 앞두고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책임은 얼마나 분담할 것인가의 논의가 아직도 답보 상태입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서 투자나 고용은 하지 않으면서 인력 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에만 나서고 있다. 쌓아둔 돈, 즉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은 사내 유보금이 많을수록 오히려 투자와 고용 기여도도 높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금을 놓고 왜 이런 시각차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어감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이해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내 유보금, 예. 뭔가 쓰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돈,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확히 사내 유보금이 무엇이죠? 예, 일단 그 두 가지 명사가 복합이 되어 있죠. 사내란 말은 회사 내에, 네. 유보금이란 말은 어디가 돈이 좀 남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요 어딘가가 돈이 남겨져 있는 것의 원천을 따져보면은 첫 번째는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남는 돈이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이죠. 예. 네, 이름하여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요 돈의 소스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소스는 회사가 장사하지 않고 주식을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한다든지 해서 네. 자본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이 있습니다. 네. 요 두 가지를 쫙쫙쫙 모아두었다. 네. 요게 이제 사내 유보금인데요. 네네. 이 사내 유보금이 회사가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이니까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어쨌든 회계학으로서는 사내 유보금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네. 세법에서는 너무 대기업에서 사내 유보를 많이 쌓아두니까 네. 어찌되었든지 불구하고 그것을 좀 회사 밖으로 좀 내보내라. 네. 안 내보내면 미환류 소득으로 정의를 하고 네. 거기에다가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네. 해서 현재 2017년도까지 미환류 소득에 대해서 10%로 법인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쌓아두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너무 많이 돈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회사 밖으로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아는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런데도 지금 사실은 시민단체나 정치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해야 한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고통 분담을 해라 이런 의미일 텐데요. 네. 기업소득 환류세제, 말씀하신 것처럼 벌어들인 돈을 좀 돌게끔 해라. 네. 이런 것에 대한 개편안을 당론으로 내세우고도 있습니다. 네. 기업 사내 유보금이 많다고 이 돈을 좀 돌게 하는데, 즉 투자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에 소홀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기업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돈을 그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종업원들한테 임금을 올려주든지요. 네. 아니면 그 회사의 진짜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하든지, 안 그러면 정말로 기업이 더 사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외부에 투자를 과감히 하든지 하면 좋겠지요. 네네. 그러나 임금을 올린다, 배당을 올린다는 것은 뭐 기업의 내부적인 일이고, 네. 기업이 사실은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돈이 되면은 투자를 많이 하겠죠. 네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부는,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일부는 기업이 투자를 못해서 안 해서가 아니고 투자를 마땅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사실은 쌓아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 사내 유보금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정경련이 발표한 이 사내 유보금이 많을수록 투자 고용 기여도 높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사내 보유금이 많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많이 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실 1년 새 11% 이상 늘고 있는 반면에 네.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쌓이고 있다. 사내 유보금이 높을수록 경제에 대한 기여는 하고 있다. 자, 이런 논리 어떻게 서로 이해되는 겁니까? 예, 보는 기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은 미래를 보고 지금 돈을 좀 놓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럼 근로자들이나 주주들은 지금 현재를 보고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임금을 마냥 올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또 마냥 또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는 주주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 주주인데, 네. 정부가 이것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결국은 배당을 많이 해라. 배당을 많이 한 그 결과 결국은 돈이 외국으로 많이 나간다. 네. 이와 같은 논리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전국 경제연합회에서 사내 유보금이 많을수록 투자 및 고용 기여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결론은 맞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건 아니죠. 네.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도 할 것이고 돈이 있으니까 고용이 늘어가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네. 지금 사회적인 논의는 그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더 이것을 과감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돈의 규모에 대한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얼만큼 잘 돌아서 경제에 기여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노조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앞서서 사내 유보금을 풀어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긴급 상황에서는 맞는 말인데, 네. 이 회사 측에서는 현금성 유보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 네. 사실 좀 다른 얘기지만, 네. 이 사립대학 같은 경우도 엄청난 양의 땅으로 이렇게 유보금을 만들어둔 게 비판이 되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거를 곱게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아마 노조의 입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는 종업원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네. 그들이 과연 적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네. 라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지금 회사에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분명히 유보소득 중에서는 돈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그것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은 또 그렇게도 많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기업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다나 어쨌든 시중 이자보다 조금 더 수익률 높은 쪽에 투자를 해놓고 있겠죠. 그렇겠죠. 네, 채권이라던가. 예. 네.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비율이 보통 한 200%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 상환기일에 맞춰서 기업이 또 현금을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른바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들이군요. 그런데 예. 만약에 그걸 먼저 풀어버린다 치면, 네. 정작 그 부채를 상환할 때
또다시 이게 돈을 또 외부에서 빌려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시점의 차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돈 혹은 미래의 돈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사회적인 요구는 지금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도 좀 과세를 해라.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사실 몇백조 단위의 물론 다 합쳐서지만 그런 유보금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걸 텐데요. 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기업한테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보다는 차라리 법인세 세율을 올려서 그 사내 유보금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감량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정세 없는 복지를 이렇게 법인세 인상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데 주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기업의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를 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서 현 정부도 지금 찬성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유보금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소득 환류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이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내 유보금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1913년서부터 과세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1961년도, 대만은 1998년서부터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돈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합리적으로 당신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아두고 있으면 그것은 조세 회피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간주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족 회사입니다. 같은 식구끼리 3인 이하의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이상인 그런 특정 동족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에 따라서 초과 이득을 계산해가지고 10%, 15%, 20%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대만 같은 데는 자기 자본금이 만약에 10억 원이다. 근데 유보소득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간다. 2배 이상이 된다면 그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경제 활동, 기업의 경제 활동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법인세를 높이거나 뭐 사내 유보금을 건드리거나 모두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 같으면 먼저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높이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우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그 과실돼서 법인세를 낸다면 다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는 세액으로 다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율을 올린다고 그래서 세금 부담을 높인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당한 세무 간섭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얼마 정도로 올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논쟁거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22%인데 OECD가 약 26% 가까이 남짓됩니다. 더군다나 비과세나 감면을까지 감안하면 실제 내는 유효세율은 더 낮죠. 우리가 14%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약 28%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명목세율을 현행 22%를 25% 정도로 올리는 것은 올린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그렇게 커다란 부담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대신 명목세율을 올리되 지금보다 이 세무 간섭은 훨씬 줄여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그 기업들도 또 전경련 같은 데서 그렇게 굳이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이 돌고 돌게 만드는 해법인데요. 이 법인세 인상 문제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저쪽에 나비 날개짓이, 여기에는 뭐 나비 날개짓은 아닙니다만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연일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빠르면 다음 달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상황의 여파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한국 경제 괜찮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실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미국의 주요 언론도 그렇고요. 지금 6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성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는 6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6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한 3.8% 정도밖에는 그 확률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18.8%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금리를 이제 6월 달에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크게 이제 퍼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소비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좀 이런 게 되게 좋아졌었고, 그래도 물가도 이제 좀 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아, 이러다가는 6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퍼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 20%가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 네. 그래서 그 절반 이제 확률이 이제 올릴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이제 보통의 이제 평균적인 기준금리가 보통 3%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0%까지 떨어뜨렸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2, 3%까지 끌어올려야만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 다시 금리를 내린다거나 하는 정책을 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2, 3%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딱 한 번 올려서 지금 0.25%입니다. 네. 올해 많아야 2번이에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한두 번.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올해나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미국 경제도 이제 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잘해봐야 1% 초반 정도까지밖에는 못 올리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6월 달에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 생산, 뭐 물가 다 금리를 올리는 쪽이 이제 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리지 네.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연초에 이 제니트 옐런 의장의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말은 좀 지켜보겠다, 조심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연방준비은행 총재들, 지방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다른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이 점진적이란 말 자체가 이미 두세 번은 올리겠다라는 말이다라는 식으로 해석되고 있더라고요. 그간에 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변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미국 경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굉장히 좋아서 한번 금리를 올렸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존 윌리엄스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긴축해야겠다. 네. 예,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점진적이라고 하면 4번쯤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두세 번 차례를 이제 낮춘 거는 그만큼 작년 12월 달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경제가 올해 좀 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존 윌리엄스 입장에서 좀 낮춘 것인데요. 네. 그만큼 이제 지금 올해는 적어도 2차례 정도는 올려야 된다. 그래서 금리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 차례 내지 2차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차례 정도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키파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내지 2차례 정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매파는 이제 두세 차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평균적으로는 한 2차례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뭐 경제에 돈을 더 풀어야 한다, 돈을 더 걷어들여야 한다, 이런 차이인데 한 2번 정도라는 숫자로 규결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결국 달러를 생각해 보면 이 달러와 연관된 많은 경제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거든요. 당장 이렇게 인상된다는 소식이 증시에도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우리 경제는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사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라든가 경상수지 단기 외채 비중이라든가 워낙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갈 이유가 없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그 수익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렇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이제 달러에 이제 돈줄을 이제 잰다는 것인데 그렇게 네. 되면 달러화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것은 곧바로 이제 원화 약세. 즉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데 영향을 끼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향후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는 추세, 즉 원화는 이제 약세가 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세는 사실 우리 수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즉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품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가격 그만큼 경쟁력이요. 수출 경쟁력이 커지면서 수출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국제 유가 문제는 좀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유가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부분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텐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예,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국제 유가는 사실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는 것이고, 네. 그 얘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비싸지는 달러를 가지고 반대로 이제 원자재는 이제 덜 사게 되는 거죠. 네. 원자재에 투자했던 돈들을 빼내서 달러화를 이제 사게 되기 때문에 원자재의 이제 투기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이 원자재 가격 하락, 유가 하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만 지금 유가가 오르는 이유는 좀 공급 측면에서 좀 특이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캐나다 네. 맞습니다. 산불이 일어나서 생산이 안 되고 있고 나이지리아 내전이 있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오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셰일 오일 업체들이 추가 생산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굉장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40 한 중후반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브레이크가 더 생긴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올 초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을 많이 내주셨는데 실장님께서도 2016년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미국 금리 인상 상황이라든지 변화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어떻게 진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올리긴다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네. 이제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우려만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훨씬 더 좋지가 않고요. 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금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한미 간의 이제 금리 격차가 이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한 차례 이상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그 시점이 중요한데 하반기에 정부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추경을 편성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이제 재정 확대 대책을 내놓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 시기에 맞춰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한 차례 정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엽 경제동향 분석실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안전하고 행복한이라는 두 단어는 항상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 관련된 범죄,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범죄들이 아주 시시각각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매주 수요일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네, 이런 변화하고 있는 불법금융 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대책을 마련해서 총력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5대 금융악이란요. 첫 번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둘째, 고금리 대출 등 불법 사금융. 네. 셋째, 불법 채권 추심. 그리고 넷째,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네. 그래서 꺾기란 이제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하면서
예금이나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사기. 이렇게 5가지의 불법 금융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예, 참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깝게 겪어본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좀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이 5대 금융학 척결 대책은요. 작년부터 저희가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네. 그 시행 결과로 금융사기 피해액이 약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아, 네. 이 절반 정도 줄었다 참 굉장히 이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한 것, 또 그만큼의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이 5대 금융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 부당한 금융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유사수신이나 이런 불안전 판매와 같은 6개 불법 금융행위를 추가로 선정했고요. 네. 3류 3불 불법 금융행위 추방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류 3불 불법 금융행위 추방 특별 대책. 예. 어떤 3가지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언뜻 제목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3류 3불 불법 금융행위에서 3류란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을 이야기합니다. 네. 첫째, 그 유사수신이란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네.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자금을 모집해서 피해를 유발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세계 최초로 자동 충전 기술을 보유했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금융지식이 취약한 노령층이나 주부층을 대상으로 네.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네네. 원금도 보장한다. 이러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거죠. 예. 실제로는 사기인 거죠. 사기입니다. 네. 피해액이 약 100억대로 추정이 되고요. 아유, 네. 둘째는 유사대부입니다. 네네. 제조회사나 판매회사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렌탈한 후에 네. 이를 지키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예. 어쨌든, 예를 들어서 소비자에게 매월 20만 원 렌탈료를 보조해준다. 네. 그리고서 제품을 파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런 렌탈 계약을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잠적을 해서 네. 소비자들이 그대로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정말 팔아치우고 튀는 이런 일이군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사 투자 자문 행위인데요. 이거는 금융회사나 투자 자문사가 아닌 자가 네. 주식이나 이런 금융 상품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투자자가 이제 손실을 입는 그런 이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유사 수신 행위, 투자를 받는다라는 거를 하지만 정확한 적법한 업체가 아니고 사기가 많습니다. 유사 대부, 유사 투자자문 마찬가지인데 이 3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3류 3불 불법 금융행위에서 3불이란요. 네. 첫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 예. 네. 둘째,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 거래. 불공정 거래. 예. 세 번째, 악성 민원 등 불법 부당한 행태를 의미합니다. 네, 불법 부당한 행태. 네, 이 불완전 판매도 굉장히 뉴스에 많이 등장한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불완전 판매라는 건 이제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네. 이제 금융회사가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불리한 점은 이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유리한 점만 강조해서 이제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데 네. 보험 가입할 때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네. 중도 해지하면 이제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안내 없이 이제 과대 수익률만 네. 포장을 하는 걸 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가통신 사업자 이제 벤사라고 하는데 네. 이런 벤사가 다수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네. 카드 결제 승인 거래를 위해서 어떤 거액의 리베이트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나 영세 사업자 등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관행을 말합니다. 네. 그 세 번째는 이제 불법 부당한 행태인데요. 네. 네,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금융 소비자가 금융회사 또는 금융당국에 부당하게 이런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폭언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예, 3유, 3불 얘기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경제수사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팀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야,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오늘은 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알려주신 3089님 감사드리고요. 또 5447님 객관적 경제 문제 꼼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꾸벅 정답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칭찬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답자는 칭찬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 드립니다. 생수 한 박스 받으실 분입니다. 3389님 안산에서 거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손님이 너무 없네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용선요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책 선물 받으실 분 6727님입니다. 정답 용선요. 중견 해운기업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흑자를 낸다는데 대기업 해운은 왜 그런 건가요?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따끔한 소리 해주셨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김우성이었습니다.